먼저 삼천당제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종목 제가 화요일 영상인가? 그때 소개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캐나다 아포텍스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매 개시 소식이 나왔고 당일 고가 기준으로 12% 급등이 나왔어요. 저는 저항 라인에서 일부 익절을 했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원래 저항 구간에 매물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호재로는 이 구간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익절했고 금요일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 구간을 기회로 보고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7월 초중순쯤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잘 나오면 리벨서스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니까 다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너희들 에스페스 그동안 말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너희 진짜 리벨서스 제네릭 만들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시장에 관심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저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이 종목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지금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나요? 그대로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3가지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메시 치료제, 탈모 치료제, 그리고 황반 변성 치료제까지 그런 것들이 있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이제 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만 하고 매도는 진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2종목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중장기 스윙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모아가는데 ABL 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단기 스윙으로 접근했어요. 이거는 이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었어요. 기술 이전 나오고 큰 상승이 나오고 한번 시원하게 눌렸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지지 구간을 찾아보니 6만원 중반? 65,000원? 66,000원?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모아가기 시작했고 목요일날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71,000원, 2,000원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저는 기계적으로 그냥 분할 매도 대응하는 거죠. 왜냐면 하락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고 아니나 다를까 금리 동결이 될 것 같으니까 7월에 금요일날 마이너스 11%의 하락이 나왔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다소 좀 과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내려올 때 일부 조금 매수를 해두었고 57,000원에서 58,000원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종목은 한 번 더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제 머릿속 시나리오로 그려두고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종목마다 말하는 게 다르냐? 핵심은 이거예요. 종목마다 기대하는 구간과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진입도 매수 매도도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너는 이 종목 차트만 보고 들어가냐? 아니요. 기본적 분석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딥하게 영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한 종목 오로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로라 좀 흥미롭게 보셨다는 댓글 많이 봤어요. 이번 주 화요일 영상이 올라간 직후 조정은 나왔지만 계속 우상향 하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제닉과 비슷한 흐름 나왔죠. 금요일에 26,600원까지 찍고 한 17,000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현재는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11선 부근까지 눌림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시가총액 2,000억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500억에서 3,000억까지는 단기적으로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눌림에 진입해서 혹시나 슈팅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럴 때 그냥 익절하고 깔끔하게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고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11선 부근에서 다시 모아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나리오 이번 주에 그대로 재현됐죠. 현재는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11선 부근까지 눌림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11선 부근에 와줬고 저는 예상대로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나리오대로 매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선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한 1, 2차 저항 구간인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이 근처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죠. 오로라 여기서 더 갈까? 저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봅니다. 왜냐면 팜마트의 라부부 아시죠? 최근에도 그 인기는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죠.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는 것은 콘텐츠 IP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애니플러스 혹시 요즘 주가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OTT 라프텔 아시죠? 라프텔은 애니메이션 OTT에서 최강자 되어가는 중이죠. 자체 콘텐츠, 타 OTT 방영권 판매, 굿즈, 팝업까지 IP 기반 확장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 보면 콘텐츠 IP는 테마가 아닌 하나의 섹터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로라 월드 역시 마찬가지죠. 팜팔스는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콘텐츠 IP고 추세도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닉을 잊지 마세요. 기관 외국인이 사고 개인만 파는 이 그림, 지금 오로라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팔로우업 해볼 만한 종목이겠죠. 한번 계속 관찰해보세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제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 종목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사제가 아니라 입으로 먹는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즉 리벨서스 카피약을 개발 중인 회사죠. 이미 지난 영상과 자료실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삼천당 제약은 비스터디라고 부르는 생동성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7월 초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고 아직 결과는 발표되진 않았어요. 시장은 그 기대감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4만 9,6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엔 16만 7,200원까지 장중에 반등을 줬고요. 금요일 종가는 16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저는 이번 주 이 종목을 매도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원하던 제 시나리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세마글루타이드 이 비스터디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약효 입증 플러스 제네릭 출시 기대감으로 슈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만약 결과가 좋다면 저항 구간을 미리 체크해놓고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야겠죠. 결과가 나쁘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응할 겁니다. 물론 이번 매매는 이미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겠지만 기다렸던 모멘텀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단기 모멘텀으로 진입한 종목은 저항 라인 차익 실현과 잘 안 됐을 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진행 중인 사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릭스입니다. 또 올릭스냐고요? 네, 그만큼 제가 꾸준히 들여다보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익숙하실 이름일 거예요. 올릭스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7,100원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 외국계 자본 블록딜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41,550원까지 상승,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플러스 12% 정도 장중에 올랐었죠. 원래 저라면 솔직히 41,000원 정도 왔을 때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제 스타일이지만 올릭스는 손 안 댔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어서인데요.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니까요. 그거는 제가 중장기 스윙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모아가는데, 그리고 올릭스는 여러 모멘텀들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세 가지 파이프라인, 글로벌 기업 로레알과 탈모 치료제, 협업 모멘텀이 저는 주가에 거의 반영 안 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제, 일상 결과가 올 3분기 내에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랑 진행하고 있는 메시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올릭스의 시가총액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물량 소화 과정이 이뤄졌다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급한 이벤트는 없지만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일단 홀딩, 그리고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ABL 바이오예요. 아니, 금요일에 마이너스 12% 폭락했던 그 종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환 우선주 물량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기관과 외국인이 대거 매도해서 주가는 12%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건 좀 과하다고 말씀드렸죠. 과한 하락이다. 금요일 날 마이너스 11%의 하락이 나왔죠. 외국인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다소 좀 과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코멘트를 했습니다. 전환 우선주 우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히 6만원 부근에서 하락을 멈췄고, 저는 월요일에 금요일 종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넌 그때 57,000원에서 58,000원 선을 얘기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안 닿았고 돌려주는 흐름을 확인한 뒤 매수를 한 게 대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저항 구간인 67,000원에서 69,0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로 저는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끝이냐? 아니요. ABL 바이오는 ADC 3대장 중 하나잖아요. 다시 눌림이 오면 단기 스윙 관점으로 위아래 트레이딩 해야죠. 이미 리가켄 바이오는 신고가, 알테오제는 신고가 부근, 바이오 섹터가 롱이라면 추가 애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가 안 갈 이유는 없겠죠. 자, 이번에는 많이 빠진 관심 종목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동성화인텍 눈여겨보신 분들 계시죠?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최근 조선 섹터가 조정을 받았죠. 중국 철강 감산 이슈, 그리고 후판 가격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조선소뿐 아니라 기자재 기업들도 동반 하락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동성화인텍은 유독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오고 있다. 곧 실적 시즌이잖아요. 조선은 분명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이고 그 안에서 동성화인텍은 매력적인 자리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도 2만원 초반대는 기존 보유자나 신규 진입자 모두가 매수하고 싶어하는 가격대의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2만원을 깬다면 오히려 더 좋죠. 개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개인 투매 이후 충분히 좋은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력전기 기억나시죠? 3, 4월에 크게 눌렸잖아요. 크게 눌린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지지선 다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고가 하고 다 난리도 아니죠. 그럼 말 나온 김에 기본적 분석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미국이 의존하고 싶어하는 한국 조선이죠. 미국은 지금 LNG 및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걸 실현할 최고급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소가 세계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운반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동성화인텍이죠. 이 회사는 단순 기자재 공급을 넘어서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공급망 재편에 함께하는 사실상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기회로 보고 지지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삼천당제약입니다. 지금 삼천당제약 관심 있는 분들은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결과 언제 나오지? 아마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주가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IR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만간 나온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구간이란 걸 확인한 거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6만 600원이었고 이번 주 한때 17만 4,100원까지 갔다가 16만 9,400원으로 마감했죠. 그냥 숫자로 보면 크지 않은 변화 같지만 쉽지 않은 저항 구간인 17만원대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비스터디 결과가 시장 기대치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면 18만원 이상 구간은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제 전략은 기계적으로 목표 주가 도달 시 분할로 비중 축소. 구체적으로는 17만 후반에서 18만 중반 구간에서 일부 비중 축소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매물대이자 심리적으로도 저항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스터디 결과 플러스 추후 방향성까지 잘 나온다면 19만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아직 비스터디 결과는 안 나왔지만 곧 나올 예정이다. 주가는 매물대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생각한 가격에 미리 올라간다면 분할로 조절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 후에 올라간다면 저항선에서 일부 정리, 즉 결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대응한다는 거죠.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네,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올릭스가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 오르지 않고 하락을 해서 이거 손절해야 되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투자는 심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이 매번 반복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식이 오르는 경험 분명 해보셨을 거예요. 네, 투자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종가가 39,500원이었고 이번 주 바이오주 초반에 강세였지만 올릭스는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뭔가 잘못 선택했나 고민하셨겠지만 3만원 중반에서 후반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대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해줬어요. 따로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목요일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의미 있는 저항 구간 돌파 후 이번 주 장중 고점 42,500원을 찍고 금요일 종가 41,9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종가가 의미 있는 저항 구간 위에서 마감했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44,000원이나 4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글로벌 펀드가 또 다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 6월 23일 12전환으로 27만 주 확보를 했고 추가로 40만 주 매수가 추정되기도 했고요. 글로벌 운용사인 브룩데일이 올릭스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런 큰 손도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글로벌 펀드와 저와 자금은 다르지만 생각은 같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 분석 모멘텀 포인트 정리해보면 301A 황반변성 치료제 8월에 임상 1상 결과가 발표 예정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쉬 치료제 702A 10월에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레알과 함께하는 탈모 치료제 협업까지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바이오 모 유명 애널리스트 분이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올릭스는 바이오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가장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회사다. 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댓글들 보이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투자라는 건 남에게 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과 계획으로 움직여야 하는 영역이에요. 오르면 내가 잘한 거고 떨어지면 제 탓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엔 반드시 소액으로 기계적으로 시나리오 세워보고 지지선에서 사고 저항선에서 팔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채널과 제가 돕는 건 같이 기업 공부하고 시나리오 세우는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여러분이 실전 경험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지지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저항 구간에선 분할 매도를 하면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는 거고요. 다음은 ST팜입니다. ST팜 오랜만이죠? 직장인은 급하게 주식이 오를 때 사지 마세요. 저희는 내려올 때 기뻐하면서 사야 돼요. 지금 ST팜, 개인 투자자들이 구조대를 기다리는 구간이죠.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눌림목에서 매집 후 조용히 기다려왔어요. 지금 시가총액에서 2배 정도는 리레이팅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추후 이제 실적으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게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RNA 치료제라는 그런 파이프라인은 이미 만들어졌고 그 성과는 25년, 26년, 27년, 30년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그 출발선에 서 있다고 봐도 무방한 구간이죠. 직장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보다 그걸 실제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오른 종목을 쫓기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실적으로 올라올 종목을 미리 눌림해서 담아두는 거. 이게 직장인인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상한 대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번 주 ST팜 금요일 고점 95,300원이었고요. 시장에서 많이들 물려있는 구간이 94,000원에서 97,000원 구간으로 좀 보이고요. 이 구간은 심리적, 기술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는 기계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9만원 중반까지 상승. 기본적 분석은 그대로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ST팜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최근 기간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보험,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이런 다양한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건 흔치는 않죠. 연말엔 어디까지 갈까? 12만원? 14만원? 저도 너무 궁금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느냐지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서
이때 그냥 사서 쭉 묵혀놓고 지금 팔걸, 이런 건 너무 결과론적 이야기죠.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추격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더 오른다 한들 지금처럼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기업, 좋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먼저 찾아놓고 조정이 나올 때 용기 있게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의 핵심이죠. 그죠? 네, 다음은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18,290원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저는 그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목요일 투자 경고 해제가 결정되는 날 오히려 11선을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하는 척 쭉 빼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 예측을 했죠. 이런 스몰캡은 종가상으로 11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는 무너지지 않은 것이고 저는 떨어지면 더 담을 생각으로 분할로 매수했고 실제로 목요일 종가의 11선 위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죠. 그리고 금요일 저항 구간인 19,000원 초반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2만원 초반이 강한 단기 저항 구간으로 보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뚫을지는 모르지만 기관과 외국인 수급은 죽지 않았고 사모펀드도 이틀 파는 척 했다가 다시 매수세에 복귀한 상태고요. 이런 성향의 종목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잡고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 조정 구간에서 의미 있는 물량을 담았고 오로라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로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중소형주라 컨센 자체가 없어서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시장에서 파급력이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SMG 엔터를 생각해보자고요. 실적 발표 이후 미친듯이 날아갔죠. 기관과 외국인도 어쩌면 이걸 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은 지금 시가총액 2,000원이면 아직도 싸다는 생각 유효합니다.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면 돼요. 틀어지면 바로 그에 맞게 수정하면 되고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구하는 시나리오 매매니까요. 자, 이번엔 동성화인텍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중입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종목은 한 번에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잘 맞을 것 같다고 했죠. 기술적으로도 2만원 초반대는 기존 보유자나 신규 진입자 모두가 매수하고 싶어하는 가격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2만원을 깬다면 오히려 더 좋죠. 개인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개인 투매 이후 충분히 좋은 눌림목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LNG 선박 단열재 사업을 하는 한국카본이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좀 잘 올라가고 있죠. 동성화인텍도 힘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지금 저항이 많은 구간이라 쉽게 올라오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전 이런 구간일수록 손익비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하방 대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급할 거 없으니 기계적으로 원하는 구간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면 좋겠죠. 네, 첫 번째는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7월 1일에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드렸죠.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결과 언제 나오지? 그래서 IR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구간이란 걸 확인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비스터디 결과가 시장 기대치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면 18만원 이상 구간을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그냥 안과 저만액 제네릭 파는 회사였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 기다리던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결과가 나오면서 무려 40% 넘게 올라갔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6만 9,400원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7월 초중순부터 기다리던 비스터디 결과가 수요일날 나왔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확인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그 다음날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장중에 24만 5천원까지 치솟았다가 금요일 종가는 23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사실 지난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비스터디 결과가 잘 나온다면 19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엄청난 폭발력을 좀 보여줬죠. 상한가까지는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시나리오 세웠던 대로 기계적으로 분할 익절을 시작을 했고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획대로 차분히 청산을 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7월 1일 화요일 삼천당제약 기본적 분석 영상을 올렸었고 그날 종가는 14만 3,600원이었죠.
이후 매주 시나리오 영상으로 팔로우업을 드렸고 결국 7월 1일 종가 대비 약 6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분간 삼천당제약은 더 이상 영상에서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나리오가 나왔고 큰 시세도 줬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매력적인 가격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남들이 오른다고 막 얘기하는 종목은 본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내가 그 종목을 미리 공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이죠. 제대로 아는 종목에서만 확신 있게 비중을 실을 수 있고 그래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반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눌림목 스윙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본적 분석인 거죠. 사람마다 깊이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말씀을 드리는지 어느 정도까지 파고드시는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리뷰를 끝으로 삼천당제약은 팔로우업 종료입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놓치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기회는 계속 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주식은 오를 때는 숨도 안 쉬고 올라가요. 근데 그 횡보하고 조정받는 그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고문이죠. 이번에 올릭스가 약간 그랬죠. 누구는 수익이 났을 거고 누구는 손절을 했거나 손절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공무량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42,000원이었고 이번 주 장중에 48,850원까지 갔다가 금요일 종가는 47,950원으로 마감했어요. 삼천당제약이나 ABL바이오 때문에 묻혔지만 많이 올랐죠. 그때 언제였나요? 7월 16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몇몇 분이 유튜브 댓글로 올릭스 손절해야 하나요? 어떡하죠? 라고 물으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 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저는 오히려 그 시점에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지금 괜찮아? 약간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나요?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만 하고 매도는 진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상하게도 올릭스 관련 댓글은 거의 없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손실이 나면 누구든 불안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수익이 날 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손실이 나면 원망 섞인 말들이 먼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바라는 건 어떤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이 채널이 서로 존중하며 오래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저는 기업 분석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예전에 말한 종목이 하락했다고 비난받는 걸 보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때는 분명 그 나름의 근거와 기대가 있어서 소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하죠. 항상 맞을 순 없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생각만큼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시간이 지나봤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건 대응인 거죠. 아닌 것 같으면 그에 맞게 빠르게 조정하는 게 투자자의 실력이니까요. 여긴 미국장 아니에요. 국장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한 번 물리면 복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저도 좋은 기업인 줄 알고 장기 투자했다가 깡통 찼다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안 되셨으면 꼭 소액으로 하세요. 없어도 되는 돈은 없지만 없어도 될 만큼의 돈으로 하세요. 그래서 전 이번 주 올릭스를 45,000원에서 49,000원 저항 구간에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을 했죠. 기관은 계속 사고 있던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 눌렸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해서 비중을 좀 줄여놨어요. 처음 올릭스를 언급드린 건 7월 3일 목요일, 그날 종가는 37,350원이었죠. 장중 최고점까지 약 3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지금도 시총은 9,500억, 1조가 아직 안 됐죠. 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I'm still hungry. 네, 아직 저는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 구간에선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 이건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내려올 때 기쁜 마음으로 봅시다. 자, 다음으로 에스티파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죠? 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로 ST팜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93,500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2,600원까지 상승했지만 K국장 특유의 기적의 선반영 플러스 세론이 터지면서 금요일 종가는 오히려 88,800원으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예측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었다면 실적 발표 전후로 기계적으로 저항 구간에서 일부 비중을 줄이는 게 제 원칙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매매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시 눌릴 때 조금씩 분할로 재진입하면 되고요. ST팜이라는 주식은 뭔가 폭발적으로 치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동을 감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거죠. 기본적 분석 내용은 여전히 탄탄하고 회사에 대한 확신도 그대로입니다. 8월엔 STP-0404 에이즈 치료제 이상 중간 결과 발표, 그리고 제2 올리고동 완공, 수주 확대 등 줄줄이 호재들이 대기 중이죠. 이번 조정이 다시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연말에 ST팜의 주가가 어디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9,100원, 월요일엔 바로 21,400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단기 저항을 예상했고 저는 그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청산을 했어요. 이후 주가는 내려왔고 저는 21선에서 다시 매수대기. 왜냐면 지난번에도 11선을 깨고 말아올리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1선 붕괴 후 반등 흐름을 기대했거든요. 제가 11선 부근에서 다시 모아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나리오 이번 주에 그대로 재현됐죠. 화요일 수요일에 11선 부근에 와줬고 저는 예상대로 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나리오대로 매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선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한 1, 2차 저항 구간인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이 근처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금요일에 21선이 깨졌고 그때 매수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밑에서 다시 담아가는 그런 매매를 해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파동을 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실적 나오고 뚫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생각하고 있죠. 실적이 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저는 바로 대응할 겁니다.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게 싫으면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대응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실적을 보고 싶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는 동행할 생각입니다. 저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판팔스 인형을 보고 몇 개 샀어요.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릴 땐 인형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뭔가 그 무해한 것? 무해력이라고 하죠. 무해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사회에 너무 찌들어서 너무 많은 날카로움을 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오로라는 아직도 추세 살아있고요. 저는 이 종목과 계속 동행하고 있고요. 아직 시총 2,000억이고요. 기본적 분석 변하는 거 없고요. 다음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22,850원이었고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물량 소화를 잘해주면서 올라갔죠. 저는 한미 관세 협상이 좀 불안했고 25,000원 부근의 저항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부 비중은 줄였습니다. 물론 다른 LNG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좀 덜 나와서 아쉽긴 하죠. 하지만 제 취향은 이런 스타일인 걸 어쩌겠어요.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조용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크게 하락을 안 하는 그런 종목이 제 취향이에요.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주가가 다시 눌린다면 비중을 다시 추가할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는 변화 없고요. 조선 사이클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동성화인텍의 기본적 분석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는 추가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가 안 왔으니까요.
물론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 상승이 덜한 게 아쉽긴 하지만 저에겐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라 오히려 기분이 좋고요. 최근 리튬 감산 이슈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감산은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당분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기회는 오니까요. 저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말씀드릴 첫 번째 기업은 동성화인텍이에요. 이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4,650원이었고 31일에는 무려 34,450원까지 올랐고 종가는 28,250원으로 마감했죠. 29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아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LNG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거라는 걸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게 미리 주가로 선반영되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더 먼저 알았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 실제로 관세 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면서 LNG 수혜주인 동성화인텍의 수급이 강하게 붙었고 결국 전고점을 넘기고 신고가까지 찍었지만 바로 저항 물량 맞고 내려와서 28,250원으로 마감을 했죠. 아침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종목 매매하는 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신고가 근처에서 진입한 셈이니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뒤늦게 들어간 사람의 차이인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인은 먼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야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 관세 협상이 8월 1일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기대감으로 시세가 조금 세게 나올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전량 청산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일찍 나왔다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관세 협상이 지연됐으면 실망 매물의 급락이 나왔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저는 바닥 부근에서 진입했고 2주 만에 이 정도 수익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는 걸 보고 좀 더 들고 있을 걸 싶기도 하지만 투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동성화인텍에 대한 팔로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47,950원이었고 월요일에는 장중에 49,950원까지 찍기도 했지만 그날 장중에 42,600원까지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이 흐름을 보고 장중에 조금 놀라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유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식의 루머나 찌라시는 바이오 섹터에서는 정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비중을 기계적으로 조금씩 줄여놓는 편이고요. 그게 심적으로도 훨씬 안정이 되고요. 이번 올릭스도 그랬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추가 매수나 매도 없이 관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의 깊게 본 부분은 거래대금이었는데요. 올릭스는 떨어질 때 꽤 많은 거래대금이 실린 채로 하락을 했어요. 이건 뒤에 말할 오로라와는 다른 흐름이죠. 오로라는 거래 없이 조용히 밀려서 오히려 받아갈 수 있었지만 올릭스는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떨어진 거라서 내가 생각한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리고 이미 한파동에서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8월 시장 전체가 그렇게 강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바뀐 게 없고요. 회사 측에서 주주 배정 유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불확실성 하나는 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3자 배정 유증이나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추가로 기대하는 로레알 관련 모멘텀은 아직 주가에 본격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핵심 관점은 유지하고 있고 단지 타이밍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로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9,150원이었고 월요일부터 꽤 큰 조정이 나왔죠. 저도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안 좋은 뉴스가 있나 찾아봤는데 딱히 특별한 악재는 없었어요. 게다가 거래대금도 아주 적은 수준에서 마이너스 11%나 빠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이 종목은 7, 8천원대 바닥에서 21,95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흐름인 거죠. 무엇보다 지금은 21선을 시원하게 깨준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이걸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6월 27일,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의 거래대금 때문인데요. 그 3거래일 동안 회사 시가총액보다 많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 수급 흐름을 보면 개인이 전량 매도했고 기관이 대부분을 매수했어요. 그럼 지금 그 기관이 나갔을까요? 네, 아니죠. 수급을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빠지는 건 기관 입장에서도 같이 하락을 맞고 있다는 뜻이죠. 즉 누군가가 던졌고 시장이 그냥 받아내지 못한 것일 뿐이고요. 그게 곧 기업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도 아니고요. 설령 주가가 더 하락한다 해도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저는 대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나리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 실적 발표까지는 지켜볼 계획이고요. 이게 제 시나리오고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실적 나오고 뚫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생각하고 있죠. 실적이 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저는 바로 대응할 겁니다.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게 싫으면 실적 발표 전에 미리 대응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실적을 보고 싶기 때문에 8월 15일까지는 동행할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흐름에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불안하셔서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질문 주시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시장의 흐름, 중소형주의 변동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면 아직은 소액으로 공부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준비된 만큼만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 일부 수익을 챙겨야 하락할 때도 덜 흔들릴 수 있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식이 나를 흔드는 도구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실적 발표까지는 보겠다는 제 시나리오는 유지하고 있고 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로 대응했고요. 이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고 스스로의 시나리오 세우는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래는 플리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I 국가대표 선발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먼저 대기업들은 시총이 너무 크기에 주가 상승 면에서는 직접적인 알파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쪽에서 상장된 관련 기업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업스테이지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플리토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포지션을 잡아본 거죠. 금요일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리토는 금요일에 무려 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사실상 거의 선정이 확정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항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를 진행했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이건 좀 난이도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대응이 빠르게 필요한 좀 난이도가 높은 매매니까 아무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일정 기반 매매를 여러 번 경험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익숙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런 뚜렷한 테마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상장 이전 일에 다루고 저 또한 대한조선을 매매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조선을 매매하면서 느낀 건 역시 신규 상장주는 움직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대여급일수록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LG CNS도 지난 2월 상장했지만 6월 초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대한조선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지는 않죠. 다만 주가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8월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전에 조선업종이 부각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요. 다만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하락시 어디까지 밀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상장주들 흐름을 보면 주가 변동이 상당히 거칠었죠. 그만큼 신규주 수익 매매는 난이도가 매우 높으니 진입하실 땐 유의가 필요하고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완벽하게 이탈한다면 저는 손절을 할 거고요. 5일선을 잠깐 이탈할 수는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다시 5일선 위로 회복해 놓는다면 저는 여전히 들고 갈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주 스윙은 난이도가 높으니 되도록이면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달 조선업종을 롱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조선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부 비중을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JYP와 디어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간단하게나마 엔터 업종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는 그 전부터 JYP와 디어유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 반응이 왔죠. 자, 그래서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 먼저 엔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뉴스 보셨죠? 한한령 해제 분위기다. 한국 연예인 규제 푼다. 한중 관계가 개선될 기대감으로 엔터주는 정책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동시에 이제 터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저는 두 종목 보는데요. 디어유랑 JYP를 봐요. 최근 K-팝 데몬헌터스로 인해 K-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JYP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 이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고맙겠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전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종목이 어디인지 좋은 기업이 뭔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로 매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JYP는 다른 엔터 3사 대비 아직 주가가 덜 올라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도 여전히 저렴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어유는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좀 늘렸는데요.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잠시 하락했을 때 저는 그 구간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은 당장 실적이 아니라 8월, 9월 엔터 모멘텀을 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 다음 날부터 주가가 10% 급등했고 현재도 그 추세를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엔터 섹터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엔터주는 개별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JYP, 디어유 모두 홀딩할 계획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8월 말 애플TV에서 런칭하는 K-팝드 모멘텀이 있고 또한 디어유의 버블 서비스가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에 정식 런칭된 만큼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뉴스가 나오면 시장 반응이 꽤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46,200원이었고 시간의 거래에서 56,600원까지 치솟았다가 금요일 종가는 52,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몇몇 분들이 와 올릭스 어떡하냐 손절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옛날 일처럼 좀 느껴지죠. 이번 주 나왔던 이슈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로레알 모멘텀 뉴스였는데요. 로레알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업프론트 계약금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로레알 계약이 정말 실질적인 건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죠. 주가만 놓고 보면 한 달 사이에 약 5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언제 눌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특히 지금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차트상으로도 강한 저항 구간에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은 예측이 어려운 영역에 좀 들어섰죠. 시장에서는 현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 우선주 형태의 자금 조달이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그 전에 미리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이죠. 저는 이번 주 분할 매도를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같이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릭스에 대한 팔로우는 당분간 종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지지난주부터 실적 발표까지 가져간다는 전략을 말씀드렸죠. 지금은 실적을 기다리는 구간이죠. 8월 15일이 2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그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실적 나오고 뚫거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요. 물론 반대도 생각하고 있죠. 실적이 제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저는 바로 대응할 겁니다. 뭐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 라인에 왔을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중이고요.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걸 지켜볼 자신이 없다면 바로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다음 주 일요일 시나리오 영상쯤이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정말 이번 주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죠.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080원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정규장 종가는 15,68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찍으며 17,24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던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월, 화, 수 3일 동안은 추가 매수를 안 했고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가가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이 실적 미스라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주가를 크게 눌러버리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JYP도 그랬고요. 다른 종목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혹시 오로라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들고 가자. 이 생각으로 장중에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쯤부터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17,000선에서 15,340원까지 단숨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매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쳐서 매도세가 붙었고 그게 도미노처럼 개인까지 번지면서 공포 매도가 나오는 경우, 결국 어떤 경우든 주가가 먼저 매를 맞았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장 마감 전에 이 정도면 더 떨어질 자리도 많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15,680원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불과 15분 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익의 질이었는데요. 단순 환율이나 일회성 이익이 아니라 미국 자회사의 부채가 크게 줄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됐고요. 순이익과 이익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46% 정도 성장했고 1분기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려했던 골프장 사업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반기 누적으로는 여전히 적자지만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턴어라운드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재무 체질 개선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3분기는 오로라의 전통적인 성수기죠. 연말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을 대비한 완구 콘텐츠 수요가 미리 주문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구도죠. 이런 흐름은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IP 시대에 오로라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좀 해볼까요? SMG 엔터가 있죠. 상반기 영업이익 116억이고요. 현재 시총 6,500억입니다. 오로라 상반기 영업이익 184억이고요. 약 1,700억입니다. 물론 IP의 네임밸류나 글로벌 브랜드력은 다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갭이 이렇게 크다면 시장이 재평가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주 오로라는 장중 급락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시장 우려를 해소했고 사업구조 개선까지 확인시켜준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접근할 생각이고
특히 3분기 모멘텀을 주목해서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JYP입니다. 주가부터 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81,100원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 종가는 78,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JYP도 참 여러 일이 있었죠.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 전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왔죠.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 아침부터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무려 100만 주 가까이를 던졌는데 아마 컨센 미스라는 찌라시가 돌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근거도 없는 루머 하나로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하는 거, 그것도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건 진짜 국내 시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이러니까 진짜 국장은 걸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놨잖아요. 실적 발표 전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JYP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발표 이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매수를 진행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를 받았어요. 다만 너무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 물량이 과해져서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 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주가가 급락하면 누군가는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하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무서워서 패닉셀을 하죠. 이게 투자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앞에 오로라도 그랬고 이번 JYP도 마찬가지고요. 대중과 같은 방향으로만 가면 투자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대중의 반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JYP는 엔터 4사 대비 여전히 저평가고요. K-POP, 전세계 K-컬처 열풍 모멘텀을 생각하면 충분히 더 기대해볼 만합니다. 공부할 자료도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저는 엔터 롱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조정이 더 나온다면 조금씩 더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2,800원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 종가는 52,4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디어유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사실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원하는 가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라 시장에서 칼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매수를 자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고요. 게다가 요즘 시장 분위기도 썩 좋지 않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어서 괜히 무리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매수한 물량 그대로 홀딩했고 이번 주에는 매수매도 모두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관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ABL 바이오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실제로 7월 말 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그 눌림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바이오 섹터 주가가 설서히 올라왔고 목요일엔 장중 95,500원까지 찍고 종가는 86,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저항 구간이라 일부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겼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ABL 바이오는 언제든 기술 이전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기대감이 매수세를 계속 불러오는 거죠. 저는 조만간 신고가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 신규 진입할 거였으면 7월 말 8월 초 조정 구간에서 들어갔어야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조정 구간에서 담아주셨을 것 같고 지금 수익을 아마 일부 실현 중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관심을 가져야 되죠. 특히 직장에는요. 떨어진 자리에서 사야 업사이드는 크고 리스크는 적은 거죠.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였네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잡으려면 미리 공부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옆 동네 HJ중공업은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로 매일 신고가를 찍는데 제 대한조선은 이번 주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지난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갔고 금요일 장중 저점이 깨지는 순간 스탑로스가 발동돼서 바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하락시 어디까지 밀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날 반등을 기대하며 소량 매수했지만 시장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바로 본절 처리했습니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대한조선은 제자리 걸음이고 다른 조선주들만 오르는 거 보면 아쉽긴 합니다. 대한조선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 기준입니다. 저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은 전일 저점이 이탈되면 자동으로 손절되게끔 미리 스탑로스를 걸어줍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단기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을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중장기 보유로 바꿔버리고 이게 결국 손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스탑로스를 안 걸어놨다면 손실이 훨씬 더 커졌을 거고요. 대한조선은 밸류가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다시 매매할 생각이지만 여러분께는 신규주 단기 스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면서 간접 경험을 쌓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나리오 매매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지난주 대한조선을 거래했다가 손절했죠.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갔고 금요일 장중 저점이 깨지는 순간 스탑로스가 발동돼서 바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설정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스탑로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컷한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종목이 다시 돌려주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다시 관심 갖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대한조선이 하락을 멈추고 지지 구간을 만들더니 딱 돌려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때 저는 다시 시나리오를 세우고 진입을 했죠. 왜 이 시점이 중요했냐면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이 대통령이 필립 조선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과 한국은 조선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인 상황이기 때문에 두 나라 수장의 만남은 마스가 프로젝트나 추가 조선업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 모멘텀 플러스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고 단기 스윙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판단했고 그래서 수요일 저녁쯤 다시 잡았고요. 결과적으로 목요일에 단기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주는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고 저는 설정해놓은 저항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다시 물량을 일부 매수했죠. 다음 주 뉴스 흐름을 보면서 나머지 물량은 정리해야겠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조선 관련해서라면 하나오션도 있고 HJ중공업도 있고 현대미포도 있는데 왜 굳이 대한조선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 새로 등장한 종목인 만큼 관심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유동성도 잘 붙는 경향이 있죠. 특히 모멘텀이 있는 이벤트와 맞물리면 야 이거 신규주인데 관련 있대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오는 구조죠. 두 번째,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 제가 이전 대한조선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시 정책 모멘텀이 있었을 때 수급이 집중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멘텀 그리고 단기 추세 전환 시그널을 파악하고 대한조선을 진입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저희 스터디원 분들은 이번 주 함께 팔로우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요. 유튜브에서는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지난달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성공 이슈로 상한가까지 찍으며 강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었죠. 이번 주 기다리던 세마글루타이드 비스터디 결과가 나오면서 무려 40% 넘게 올라갔죠. 당시에는 제가 설정한 시나리오대로 모멘텀이 나와줬고 기분 좋게 익절하고 매매를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예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장 특유의 재료 소멸, 세론 패턴이 나왔죠. 즉 재료가 나오자마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회귀했고요. 역시 국장답다 싶은 흐름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후 주가가 다시 눌렸으니까 저는 삼천당제약을 다시 팔로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왜? 괜찮은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매력적인 가격이 온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삼천당제약은 단기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승인이라는 단기 모멘텀이 남아있었고 성장 포텐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시나리오로 다시 거래 계획을 세웠고 8월 25일 이전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승인 뉴스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좀 난항이었지만 예상대로 승인 뉴스가 나와주면서 한번 반등을
강하게 나타냈죠. 이때 저는 오케이, 시나리오대로 뉴스 나왔고 반 정도 나왔다.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리하자 라는 판단으로 바로 정리를 했죠. 수익률 자체는 크진 않지만 모멘텀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 있었고 약세장 속 단비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매매였습니다.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일부 담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큰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9월 PCE나 CPI를 보고 얘기할 것 같아서 바이오 섹터들을 매수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정한 느낌이 강한 장에서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단기 시나리오대로 수익을 줄 때 빠르게 대응하는 단기 스윙,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천단 제약을 매매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애니플러스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 아침부터 스터디클럽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케이스죠. 애니플러스는 국내 1위 애니메이션 유통기업으로 2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밀릴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오히려 그 하락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애니플러스에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 바로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극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전 극장판은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 무려 5억 달러 매출을 올린 진짜 메가 블록버스터였죠. 이 정도면 콘텐츠 산업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IP급 모멘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죠. 2분기 실적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건 3분기, 그 중에서도 귀멸의 칼날이 매출에 반영되는 시점, 즉 실적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사전 예매 추이도 심상치 않았죠. 월요일 기준으로는 이미 50만 명을 돌파했고 급증하는 추세였고요. 이 속도라면 슬램덩크 관객 수를 넘을 수 있겠다는 예측까지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깔끔한데? 생각을 하고 하락 중인 월요일 아침에 저가 매수로 진입을 했고 개봉 하루 전인 8월 21일에는 사전 예매 80만 돌파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몰리기 시작했죠. 이때 강한 슈팅이 나왔고 저는 계획했던 저항 라인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흐름도 아주 국장스러웠어요. 목요일 상승 이후 그리고 금요일 개봉 직후 재료 소멸 플러스 차익 실현으로 주가 급락.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오히려 이건 뉴스 소화 이후 눌림이고 실제로 영화가 흥행한다면 2차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급락 이후의 눌림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했죠. 이번엔 주말 반응과 누적 관객수 증가 추이를 보고 다음 주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차차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금요일 평일 하루에 관객 수는 50만 명을 넘었는데 이게 왜 대단한 수치냐면 전작인 무한열차는 50만 명을 넘는데 15일이 걸렸고 490만 명 관객을 모은 슬램덩크는 50만 명을 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코로나 이후 첫날 관객수 많은 작품 범죄도시 2는 46만 명인데 이 기록도 갈아치워버렸죠. 이제 얼마나 저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초반 폭발적인 관심 플러스 입소문이 타는 거죠. 아마 국내 애니 영화 1등이던 슬램덩크는 가뿐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수 비중이 남자 60%, 여자 40%인데 이것도 엄청난 의미죠. 여성들이 MD 굿즈 수요가 많은 편이잖아요. OTT로 인한 애니메이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500만 이상을 예상하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단기적인 주가 추이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재료 소멸 척한 금요일의 아침 주가는 매수의 기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주가 추이가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애니플러스는 재료가 명확하고 관객수 추이 같은 실시간 지표까지 확인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매매에 최적화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 유튜브 화요일 영상 댓글에 애니플러스 언급해주신 분 계셨죠? 그분처럼 미리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목요일 슈팅 구간에서 꽤 의미 있는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이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하면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번 매매도 그런 관점에서 아주 유의미한 트레이딩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앞선 종목들이 단기 재료에 치중한 매매였다면 이번 종목은 조금 더 길게 구조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GNC 에너지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 속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비상발전기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특히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GNC 에너지는 단순히 전력기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죠.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네이버로부터 627원 규모의 비상발전기 수주를 따냈다는 뉴스죠. 이는 회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로 얼마 전 SK로부터의 수주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이번 수주 하나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구조적 변화에 있죠. 앞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데이터 센터는 전력과 인프라 그리고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만큼 비상발전기의 중요성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시장을 GNC 에너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죠. 저는 이런 흐름을 지켜보던 중 이번 주 네이버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튀었는데, 그런데 그 직후 쭉 하락하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은 탓인지. 그래서 저는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수급이 한 차례 빠졌을 때 차분하게 매수했고, 이후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나와주면서 일단 첫 번째 매수는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었네요. 물론 이 종목은 애니플러스처럼 짧게 보고 나오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중장기 스윙으로 보는 중이고, 시장이 흔들릴 경우 제 평단 아래로 내려온다면 일부를 정리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언제든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쵸? 현재 GNC 에너지의 시가총액은 5천억 수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8천억, 길게 보면 시총 1조까지도 가능한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게 3개월 안에 튈지 6개월 안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장에서 좀 횡보만 해줘도 좋겠다. 하지만 9월에는 또 PCE랑 CPI 발표 이슈가 있고 미국 물가 지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NC 에너지는 조정 속에서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단기 스윙보다는 중장기 구조적 성장 기업을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GNC 에너지를 한번 스터디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시나리오 매매는 JYP와 디어유, 두 개의 엔터 관련 종목이죠. 엔터 업종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섹터죠. 이번 주 흐름 보실게요. 우선 전반적인 접근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엔터는 단기적으로는 K-팝 이슈, 중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이벤트적으로는 10월 에이펙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시나리오를 짜고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아주 단순하죠. 엔터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모아보자. 이번 주 뉴스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죠. 이 대통령이 K-팝 데몬 헌터스 감독을 만났다 와 K-팝 아이돌의 중국 단독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 엔터 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재료 소멸인지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조정받는 흐름이 다시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이런 흐름에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터는 성장 중이고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죠. 당장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매도를 하면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더 아쉬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만 봐도 그렇게 심각하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JYP는 지난주 목요일 종가 78,5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77,200원이었고요. 디어유는 지난주 목요일 종가 52,4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 51,600원이었죠. 거의 횡보 수준의 움직임이죠. 지금은 방향성보다 에너지 축적 구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력이 좋은 섹터를 찾아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죠. 첫째, 견조한 섹터에 주목하자. 지수가 하락해도 추세를 지키는 섹터, 혹은 장중에 밀렸다가 종가에는 보합 수준까지 회복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하락 중에도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바로 이 엔터가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엄청난 슈팅보다 시나리오대로 시장을 따라가면서 대응하는 게 엔터 섹터에서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다만 신고가 부근에서 쌓였던 저항 물량들이 매물로 나왔는지 금요일 종가는 18,29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5,680원이었고요.
저는 이번 주 오로라 매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라는 2분기 실적으로 충분히 증명했고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분기는 오로라의 전통적인 성수기죠. 연말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을 대비한 완구 콘텐츠 수요가 미리 주문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구도죠. 지금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가 진짜 좋은 기회였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지나봐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전에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홀딩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주 시나리오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오로라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나리오 매매 첫 번째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지난 영상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 관객수 반응 플러스 누적 관객수 추이를 보면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분할 청산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시나리오 그대로 재현됐죠. 물론 단기적인 주가 추이는 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재료 소모 척한 금요일의 아침 주가는 매수의 기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주가 추이가 기대됩니다. 김열의 칼날 무한성이 주말 동안 15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분위기를 만들었고 월요일에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난 목요일을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짰어야 돼요. 재료 소멸성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그때 목요일날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온 건데 월요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 흐름을 대응하는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거죠. 와, 무한성 관객수 엄청나네. 인기 진짜 많다던데. 이런 생각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겠지, 반등하겠지 하고 들고만 있었던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목요일날 나왔고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후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건 전형적인 매도 시그널이고 이걸 포착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경험이 쌓일수록 가능해지는 대응의 영역인 거죠. 이걸 놓치고 그냥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들고 가면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면 몇십 % 마이너스 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국내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니잖아요. 귀칼 대박이래, 관객수 너무 좋대, 이 말만 생각하고 그냥 홀딩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냅뒀고요. 중요한 건 복귀하고 배우는 자세죠. 지금이라도 그걸 인지하고 다음에 그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단계 성장하신 거예요. 자, 저는 그날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목요일에 주가가 눌려있을 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로직은 똑같아요. 영화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주말 관객 수가 또 증가할 수 있고 그 흐름이 월요일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점에 매수를 하고 월요일 반등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전하고 싶은 건 내가 지금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나,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투자자의 기본이잖아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오로라입니다. 일단 이번 주도 매수 매도 없이 그냥 관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8,29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4,400원으로 마감했죠. 꽤 올랐지만 저는 매수도 변화 없이 포지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로라는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 중이죠. 차트상으로도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시장이 횡보만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장이란 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요즘 솔직히 좀 고민돼요. 혹시라도 시장이 급락하게 된다면 오로라 같은 시총 낮고 이슈 적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흔들림을 겪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여야 할까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로라는 3분기가 성수기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3분기는 오로라의 전통적인 성수기죠. 연말 크리스마스, 겨울 시즌을 대비한 완구 콘텐츠 수요가 미리 주문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구도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죠. 예전에는 2만원이 분명히 저항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만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로라는 지금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흐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필요하다면 비중 조절도 유연하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당장은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조선입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9만원, 이번 주는 85,700원으로 마감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이번 주 초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분할 청산을 진행했고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조선업 섹터는 견조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번 주 조선 섹터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왜 이 시점이 중요했냐면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이 대통령이 필립조선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대한조선은 그 흐름을 타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있었더라고요.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 이게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잘 가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앞으로 배제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가 조정이 이미 보호예수 해제 우려를 선반영했다고 보고 있고, 조선 섹터 자체는 여전히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듯 조선업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9월에도 조선업 관련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에는 HJ중공업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9월에는 대한조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특히 중견 조선사 중에서 기술적 위치나 가격 매력 면에서 대한조선만큼 눈에 띄는 종목이 많지 않다는 것도 제가 계속 팔로우하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조선 섹터 쪽에서는 계속 좋은 모습이 형성되고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조선주 하나는 포트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이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NC에너지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휴가도 다녀오고 해서 솔직히 디테일하게 못 봤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은 눈에 띄게 안 좋아졌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2,70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9,100원, 단숨에 10% 넘게 밀려버렸죠. 그 중에서도 금요일 하락이 유독 눈에 띄었죠. 별다른 악재도 없었는데 이 정도로 밀릴 이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빠졌고요. 저는 그래서 단순히 과매도 구간에서 한 차례 매수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GNC에너지라는 기업의 방향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금요일에도 DLNC 향으로 비상발전기 수주가 또 나왔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SK, 네이버, DL 최근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죠. 이건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이 보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필수로 따라붙는 게 비상발전기다. 따라서 GNC에너지의 수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이럴 땐 우리는 기업 자체보다도 시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앞으로 좋을 게 있고 수주가 계속 터지는데도 눌린다? 이건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거운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이럴 때 분할 관점에서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땐 비중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디어유와 JYP, 즉 엔터섹터 관련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들은 이번 주 후반부에 엄청 무너졌죠. 목요일, 금요일에 보니까 너무 빠지는데 싶을 정도로 과하게 눌려 있어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흐름이 괜찮았고, 특히 디어유는 탄력 있게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JYP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수요일쯤부터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확 꺾였죠. 그간 중국 시장 개화 기대감이 특히 K콘텐츠, 엔터 종목들을 많이 끌어올렸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조정은 그 기대가 꺾인 데에 대한 차익 실현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글로벌 K-팝 트렌드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 흐름 안에 있는 회사들이 바로 JYP와 디어유라는 점에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디어유는 위에서 원칙대로 조금 팔았어야 했죠. 근데 이걸 못해서 진짜 아쉬워요. 휴가지만 미리 준비 못한 내 탓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한령 기대 후퇴로 인한 단기 조정. 하지만 글로벌 K-팝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위에서 정리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만 6,4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18만 9,100원까지 올라오며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죠. 이 종목은 다행히 저가 구간에서 잘 잡아뒀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편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 일부는 익절을 해줬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 종목은 추세 흐름이 살아있어서 관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넥스트 트레이드 장에서 확 꺾이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살펴보니까 바이오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들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더라고요. 특히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많았고 이게 다른 바이오 종목들한테까지도 투심에 악영향을 끼친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증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이건 뭔가 투자 심리 위축, 기업의 자금난 신호,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천당제약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섹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ST팜입니다. 채널 초창기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여러분은 오랜만이죠.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선반영으로 주가가 쭉 올랐다가 국장 특유의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그 후로 주가가 세게 나왔지만 저는 그 하락을 보면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좋은 기업은 역시 다시 올라오죠. 물론 완벽한 위치에서 매수하지는 못했고 생각보다 조정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좀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ST팜 여러분 잘 아시죠? 핵심은 커져가는 RNA 치료제 시장 안에서 핵심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최상급으로 생산해내는 기업이라는 점,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캐파 증설로 인해 원가율도 낮아졌고요. 이 말은 앞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주도 늘어나고 있죠. 최근엔 올리고핵산 고객사였던 아이오니스의 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시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치료제가 실제로 시판에 들어가면 ST팜의 올리고 원료 수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면 ST팜은 파동을 굉장히 예쁘게 그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오니스 호재 덕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매도하고 어느 정도 다시 매수했던 물량 일부를 저항 구간에서 익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이오 섹터가 선반영된 상승을 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된다면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연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뭐 띄엄띄엄 나올 건지 고용지표나 실업률을 보면서 시장의 기대감과 실망감을 반영할 테니 바이오 종목들이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다면 일부 수익을 현금화하면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저가에서 좋은 바이오 주식을 줍는 전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ST팜은 지금 아이오니스 외에도 생물보안법 이슈 그리고 제2 올리고동 완공 소식 등 호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기업은 결국 좋은 모멘텀을 만나 자연스럽게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고요. 정말 연말에 주가 궁금해요. 얼마가 있을지. 그렇지만 당분간 ST팜 팔로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ST팜 공부하시고 매매하신 직투생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 처음 들어보시죠? 보로노이는 스터디클럽에서 처음 팔로우했던 바이오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리 인하 수혜가 본격화될 시기를 예상하면서 바이오 섹터 수혜를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올릭스, 삼천당제약, ST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 중에 괜찮은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뽑아낸 게 바로 이 보로노이였고요. 그 이유는 보로노이는 3분기 이후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기술 이전 기대감도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게다가 처음 팔로우했을 당시 주가가 고점에서 꽤 많이 빠진 직후였고 지지 구간을 만들며 반등의 시그널이 포착되는 상황인데 마침 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었고 10월에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텐 하단은 작고 업사이드는 열려있는 전형적인 좋아하는 매매 구간이었죠. 그래서 약 한 달간 계속해서 팔로우업 했는데 그 사이 주가가 3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고점 저항 부근이라 기계적으로 일부 분할 매도를 진행한 상태고요. 중기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메인 모멘텀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월 중하순 유럽 종양학회에서 보로노이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VRN11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 흐름도 좋아서 이번에도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왜 오르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두 번째는 9월에 폐암학회 일정이 있는데, 물론 보로노이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전체가 다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저는 그때 다시 비중을 채울 계획도 갖고 있고요. 즉 일부 수익하는 하되 전체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 댓글이나 스터디 클럽 보면 감사한 말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예전보다 주식이 재밌어졌어요. 아니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기업을 볼 때 밸류에이션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뿌듯해요. 사실 내향적인 성향이 많으셔서 표현을 많이 해주시진 않지만 남겨주시는 진심 어린 댓글들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댓글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저에게는 좀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란 건 늘 불확실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강한 섹터, 그리고 좋은 기업을 찾고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성장성, 좋은 모멘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주가, 이 3박자를 갖춘 종목이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할 대상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8만 9천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0만 500원으로 꽤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 지난 금요일장 마감 이후 바이오 기업들 일부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에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낸 상태였고, 남은 물량은 평단이 낮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았고요. 따라서 만약 반등이 나오면 저항 구간에서 분할 청산하겠다는 기존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했고요. 현재 삼천당제약 주가 흐름은 여전히 좋아요.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은 다른 매력적인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삼천당제약은 정리하고 다른 매력적인 기업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회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NC에너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9,1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3만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수치상으로는 소폭 상승처럼 보이지만 이번 주는 꽤나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수요일에 깜짝 뉴스가 떴죠. 필리핀향 비상발전기 수주가 발표된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발전기 산업은 유지보수와 AS가 핵심이라 물리적 거리 때문에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 동남아 지역에 수주가 터졌다는 건 GNC에너지가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수요일 장중 무려 32,550원까지 슈팅이 나왔고요. 저는 32,000원대 단기 저항 구간으로 판단해서 일부 비중을 줄였고, 그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3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런 움직임을 자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자주 사고 파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 스윙으로 저만의 호흡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술이에요. GNC에너지는 단기 AI 데이터 센터 테마주가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한 번에 다 넣고 버티기보단 중간중간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사고 하면서 포지션 유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솔직히 25,000원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만큼 내려오면 땡큐니까요. 그만큼 매력적인 기업이니까요.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천억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지금처럼 해외 수주가 이어지고 실적이 따라준다면 8천억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공부해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이 채널의 단골 종목 바로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24,4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1,850원. 기분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8월 25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다 보니 거래도 줄고 주가도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가려고 아주 열심이구나 싶을 정도로 전형적인 패턴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8일 종가 기준으로 21,950원 이하이면 9월 9일에 투자 경고가 해제될 예정이고요. 그 시점 이후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면 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손실을 버티는 건 익숙한데 수익 구간을 버티는 건 정말 어렵다고요. 하지만 저는 오로라는 시가총액 3천억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회사 내부에서 판팔스라는 자사 캐릭터를 IP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아직 뉴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구체적인 뉴스로 이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순간 천장 뚫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오로라의 예상 영업이익은 400억이고요. 그런데도 현재 시가총액은 2,300억 수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콘텐츠 사업 모델을 가진 SNG 엔터가 오로라보다 훨씬 적은 영업이익에 훨씬 높은 시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면 오로라는 아직도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4년에 실리콘투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살짝 속이 쓰린 종목 대한조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85,70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85,500원으로 마감했어요.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지난주 GNC에너지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주 내내 조선 섹터 전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와중에 대한조선만 바닥을 기른 흐름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 쓰렸던 한 주였죠. 사실 대한조선은 현 시점에서 오버밸류도 아니고 실적이나 수주잔고를 봐도 나쁘지 않아요. 이처럼 시장에서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명확히 좀 보이지는 않아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차트상 지지 구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급이 얇아지면 쉽게 밀리고 그 밀림이 다시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전저점인 79,100원 부근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보고 있고요. 이 라인을 강하게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고 다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천천히 비중을 다시 채우는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한번 빠질 땐 끝없이 빠지는 듯 보이지만 오를 땐 또 미친 듯이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한조선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면 다시금 주목받는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조선은 조선 섹터 내에서 기업을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터입니다. JYP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72,50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75,700원으로 반등하며 마감했죠. 하락세가 멈춰져서 다행이었죠. 지금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괜찮거든요. 근데 주가는 조정받는 상황이라 속상하긴 해요. 음반, 음원, 공연 다 잘 나오고 있고 특히 JYP는 해외 투어도 활발해서 기초 체력은 너무나도 튼튼한 기업이죠. 그럼에도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눌림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 살걸 하는 자리가 되곤 하죠. 특히 이번 주엔 그동안 팔았던 기관들이 다시 사모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관도 이 가격이 싸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이 구간은 좋은 기업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는 지난주 종가 49,500원, 이번 주는 48,700원으로 소폭 하락했죠. 단기적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너무 강하게 반영돼 있던 터라 그 기대감이 꺼지자 하락폭도 조금 더 크게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재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과 중국향 매출 비중 확대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지라인 근처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장 전체가 매크로 이슈로 흔들릴 땐 이렇게 펀더멘털 좋은 업종이 눌리는 시기가 오히려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매수하기 좀 힘들지만 데이터와 기업의 본질을 보고 길게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첫 번째 시나리오 매매는 노랑풍선과 글로벌 텍스프리, 즉 인바운드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영상 기억나시죠? 중국의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 소식과 10월 초 국경절을 언급드리면서 인바운드 테마가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측이 실제로 맞아떨어졌죠. 시진핑의 경주 에이펙 방한설까지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노랑풍선이 있었죠. 노랑풍선에 대해서는 제가 전환 청구권 행사된 물량 약 100만 주 정도가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형주는 이런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받아줄 수 있는 수급이 충분한데 스몰캡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에요. 전환 물량을 아래로 던지기엔 받아줄 사람이 적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져야만 소화가 가능한 구조죠.
그리고 전환가가 약 5,100원, 최근 주가는 6,000원 초반이었고요. 수익률로 보면 약 20% 남짓이기 때문에 전환사채권자 입장에선 밑으로 던져서 수익을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중국 무비자, 국경절 모멘텀을 활용해서 엑시트하는 전략이 더 효율적이고 수익도 커지니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노랑풍선의 슈팅 시나리오를 상정했고, 슈팅이 나온다면 저항 구간에서 분할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번 주 수요일 장중에 7,270원까지 약 그날만 15% 상승이 나왔고, 저항 구간에서 계획대로 분할 청산을 했죠. 그 후 주가가 국장스럽게도 다시 내려왔는데, 국경절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지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서 물량을 다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지난달 언급드렸던 애니플러스 매매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때도 전환사채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런 매매는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시나리오대로 집중을 해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지금은 다행히 슈팅 이후 주가가 더 눌리지 않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천천히 우상향 중이라서 다음 주 시장 관심을 받을 타이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분할 매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그 시세가 잘 유지가 되면서 저는 기계적으로 저항 구간에서 분할 청산을 이어갔고요. 이번 인바운드 테마 안에서 호텔, 여행, 텍스프리 중에 텍스프리 여행 쪽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흐름이었고요. 물론 모든 게 다 오르면 좋겠지만 시장은 늘 내 맘처럼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맥락을 잘 짚고 타이밍을 노리고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말씀드릴 만한 중단기 스윙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지난주 제 시나리오 영상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온 이후 저는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본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고, 강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청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2주차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 주에 공매도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상승을 불과 3거래일 만에 절반 이상 토해내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49,000원에서 47,700원 사이 이 구간이 지지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 게다가 9월 23일 젠백스 IR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재진입을 했고요. 그 결과 재진입 후 2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줬고, 거기서 일정 부분 청산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추가해서 매수를 했고, 그 물량 역시 반등해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매매 흐름 단순히 차트만 보고 하는 건 아닌 거 다들 아실 건데요. 제가 어떤 배경에서 판단을 내렸는지, 어떤 시나리오로 접근했는지 이런 걸 공유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다른 종목의 이런 흐름을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함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눌림에서 모아가고 슈팅 시 분할로 청산하는 전략도 하고 있지만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짧은 매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흐름을 복귀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젠백스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회사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10월 중에 있을 알츠하이머 이상 관련 이슈도 그걸 위한 모멘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점을 고려해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을 접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엔터인데요. JYP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76,10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77,900원으로 약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화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이 시작됐고, 특히 금요일에는 수급이 꽤 강하게 들어오면서 꽤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막상 주가 마감된 걸 보면 이 정도 수급이면 더 세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승폭은 솔직히 아쉬웠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하죠. 실적 발표 전후의 변동성, 그리고 대중문화 교류위원장 임명 당시 개인들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은 당장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올라도 매물이 쏟아지기 쉽고, 그래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JYP를 자세히 보면 위아래로 널뛰기 같은 흐름 속에서도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다른 엔터 종목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스터디클럽에서 팔로우 중인 노머스는 이번 주 꽤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죠. 개인적으로는 엔터의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노머스 같은 종목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의 노머스에 대해서도 따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이번 주 시장에서 크게 주목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가 있었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죠. 한중 관계 개선, 미중 관계 개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 소비 섹터에 긍정적 신호로 연결될 수 있죠. 특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엔터 섹터에 대한 외국인 기관의 선제적 포지셔닝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조용할 때 매수를 해요. 관심 없을 때, 뉴스에 안 나올 때, 실시간 급등주에 안 뜰 때. 반면 개인들은 실시간 인기 종목, 급등한 종목, 오늘 핫한 종목에 눈이 가고 거기에 올라탄 뒤 왜 나는 고점에서만 사지? 이런 생각을 좀 반복하게 되죠. 대개 직장인 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식이라는 걸 저는 직장인으로서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트레이딩으로 돈 많이 버는 트레이더 분들을 보면 부럽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단타로 저렇게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근데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하루 종일 차트 볼 시간도 없는 직장인, 뉴스 뜨자마자 매수 버튼 누를 여유도 없는 직장인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깡통을 찾고 결국엔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식, 즉 확률 높은 싸움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꾸준하게 이어와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GNC 에너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34,95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32,80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전주에는 오픈 AI의 한국 데이터 센터 건설 소식에 힘입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번 주에는 전반적인 차익 실현 및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났죠. 저는 지난주 슈팅 구간에서 당연히 저항 구간에 기계적으로 일부 분할 매도를 해두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마음이 편하죠.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해두면 주가가 눌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눌림에서 기회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GNC 에너지에 대한 뷰가 바뀔까요? 아니겠죠. 왜냐면 이 종목은 AI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안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이라는 핵심 포인트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AI가 커질수록, 고성능 서버가 많아질수록 전력을 더 많이 써야 하고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강화돼야 되잖아요. 즉 AI 데이터 센터 증가는 전력 인프라 확대, 그로 인해 GNC 에너지 수혜, 이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죠. GNC 에너지의 경우 이미 수주를 많이 확보한 상황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죠. 이번 조정은 단기 이슈에 따른 차익 실현일 뿐 트렌드가 꺾였다는 의미는 아니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GNC 에너지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트래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바로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225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19400원으로 하락 마감하며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오랜만에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였을까요? 61선이 다가왔고 장중에는 61선을 깨는 척 했지만 종가에는 지켜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이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 근접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지점에 저는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까? 최근 하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글로벌 IP 관련 대장주들인 산리오와 팜마트가 하락을 했죠. 콘텐츠 IP 섹터 전반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로라의 큰손인 사모펀드가 6거래일 동안 약 18만 주 정도 차익 실현했잖아요. 수급 공백으로 주가 하방 압력이 작용했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조정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솔직히 저도 몰라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죠. 여기서 더 간다, 언제까지 조정이다, 이런 말 확신 있게 못하죠.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이거죠. 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 여전히 크다, 3분기 실적은 내가 보고 가겠다. 오로라는 글로벌 IP를 기반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라를 들고 가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조용하면 흥미를 잃죠.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들여다봅니다.
진짜 좋은 기업은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싸게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잖아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지지 구간에 위치해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는 이 포지션을 다시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인바운드 관련주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노랑풍선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6,730원,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6,43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한 번쯤 더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기대했던 종목인데 예상보다는 조용히 지나가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매집했던 평균 단가 자체가 높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기대하던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국 무비자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이슈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소멸되어가는 타이밍이라 저는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남은 물량은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초기 상승 때 일부 수익을 챙겨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잘 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랑풍선은 다음 주 주중으로 매매를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5,99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6,030원으로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 같죠. 하지만 이번 주 장중에 6,550원까지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남아있던 물량을 전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인바운드 테마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덕분에 꽤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매우 고마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는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에게 환급된 미용 성형 부가세가 무려 830억 원, 이는 작년 전체 환급액의 86%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즉 그만큼 이 산업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죠. 여기에 향후 부가세 환급 연장 같은 추가 모멘텀이 생긴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다시 7,000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번 인바운드 모멘텀을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노랑풍선과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기서 팔로우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젠백스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51,900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56,300원으로 마무리했어요. 시장 전체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잘 버텨낸 흐름이죠. 특히 금요일 장 마감 후에 9월 12일에 제출했던 증권 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약간 그런 태클 공시가 좀 나왔죠. 아마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주가가 49,4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결국 56,3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저는 주중에 상승이 나올 때 저항 구간에서 물량들을 미리 정리해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격은 사실 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사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어느 정도 반등한 뒤에 소식을 접해서 저가하면서 기회는 놓쳤어요. 전체적인 젠백스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견고한 편이죠. 이번 증권 신고서 이슈로 잠시 제동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다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죠. PSP 이상 연장 시험 투약 완료, 그리고 글로벌 3상 임상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FDA 혁신치료제 지정 신청도 들어간 상태고요. 이런 요소들 덕분에 최근 강한 흐름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유상증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회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가를 방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는 정정신고서도 아마 빠르게 대응해서 일정을 차질 없이 가져가려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가가 무너질 경우 유상증자에 큰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 방어에 힘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덕분에 젠백스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저에게 효자 종목이 되어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 매수로 쫓아가기보다는 한번 눌림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GS에너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2,500원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31,150원으로 꽤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죠. 3만원 아래로 강하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에는 반등이 나오는 듯한 흐름도 보였는데
결국 목요일, 금요일에 그 반등을 다 토해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이 되었죠. 다만 회사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이나 실적, 사업 환경 자체에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월요일에 가격이 좀 많이 눌렸을 때 일부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블랙록이 한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여기엔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토요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왜 온라인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뉴스인데요. 알고 보니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UPS 설비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전력 안정화 설비나 백업 시스템 강화로 이어진다면 GS에너지가 그런 인프라 확충 흐름에서 조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번 사건 자체는 단발성 이슈에 가깝고 그로 인해 당장 큰 모멘텀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지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가 이대로 꺾일 수 있는 산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GS에너지는 조정 시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단기간에 큰 탄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포트의 일정 부분은 계속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좀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오로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9,400원이고 이번 주 금요일 종가는 2만원으로 약 상승하며 마감을 했죠.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걸 감안하면 오로라의 이번 주 흐름은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눈에 띄는 수급은 그동안 빠져나갔던 사모펀드 수급이 있다. 여기에 외국인도 이번 주에만 13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된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려면 개인 물량이 많이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수급 구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라를 이전에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이번 주에는 별 다른 매매 없이 보유만 유지한 채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SMG 엔터도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이런 흐름은 아마도 콘텐츠 IP 업계 전반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최근에 더 핑크퐁 컴퍼니가 11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예상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 상반기 영업이익은 89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오로라는 상반기 영업이익만 185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물론 더 핑크퐁 컴퍼니와 오로라는 사업의 결이나 브랜드 인지도, 해외 인지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로라도 팜팔스라는 IP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이 IP가 앞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도 확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렴한 영역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아직 이 종목에 대해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처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실적과 팜팔스 IP 가시화에 따른 변화를 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엔터입니다. 최근 엔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투자한 게 맞을까? 진짜 이 기업은 괜찮은 걸까?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수익을 주는 경우보다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의심과 확신이 교차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많이 겪어왔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K푸드, K뷰티도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문화로 자리 잡은 결과죠. K콘텐츠와 K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10월 에이펙 회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의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보유한 엔터 종목이 불안하고 잠도 안 올 정도라면 저는 진지하게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이라면,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중을 줄였음에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 기업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말이나 차트만 보고 따라 들어간 건지 스스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과감히 잘라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단순히 주가 조정 때문이라면 그건 오히려 지나가 보면 지금이 좋은 매수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이죠. 저는 포트폴리오에는 엔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10월 에이펙, 중국 이슈, 3분기 실적 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지켜보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전에 최근 10만 원을 넘기고 현재 9만 원에 있는 올릭스도 한창 3만 원대에서 주가가 빠질 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 댓글을 남기면서 걱정을 하셨지만 지금은 그때 주가는 아예 보지도 않죠. 만약 지금 엔터 종목 중에 디어유에만 포트가 몰려있다면 그건 디어유라는 기업에 확신이 있어서 집중 투자하신 것인지, 혹은 단순히 차트가 눌려있어서, 혹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뭔가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간 건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도 매수와 매도를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제 탓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탓을 해서 본인의 투자 기준과 대응력이 성장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차분하게 복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력은 본인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스스로 점검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저는 여전히 엔터 섹터, 펀더멘탈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과 데이터로, 그리고 복귀를 통해서 각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